얼마 전 대한민국 범죄를 연구하시는 한국심리과학센터 전성규 이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범죄자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2년 전 방송을 진행했던 제주 라일락 카페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제주 3대 미제 사건인 제주 소주빵 여주인 살인사건의 동일범 여부에 대한 의혹을 던지며 그는 2021년 10월 10일 전자발찌 부착 없이 출소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렸죠. 그런데 그의 소식이 또 들렸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한 전문가분의 말씀이었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범죄자 그 고 씨를 아무런 대책 없이 출소시키는 점에 대해 수사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순간은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뿐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두의 불안감, 설마일까라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럼에도 그의 신상 공개는 역시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적어도 이름이라도 알아야 20년 후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통해 얼굴이라도 기억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출소 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제주 라일락 살인사건의 범인이자 제주 3대 미제 사건 중의 하나인 제주 소주빵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그의 이름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1963년생, 이름 고규완입니다. 그리고 고규완과 마찬가지로 고위험군 범죄자로서 곧 출소를 했거나 앞으로 출소를 앞둔 사람, 방송일 기준으로 12일 뒤, 그리고 앞으로 약 25일 뒤 앞둔 그 범죄자들까지 공개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참회와 반성이라는 이유의 자유, 그리고 재범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입니다. 피고인 고규완은 1984년경부터 1993년 사이경까지 절도죄를 포함 절도 전력 6회, 범죄 전력이 총 12회에 해당하는 상습범이다. 네, 앞서 말씀드린 제주 라일락 살인사건의 범인 고규완의 당시 범죄 전력입니다. 우선 고규완이 제주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제주 소주빵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지의 그 부분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라일락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흔적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이날은 앞서 말씀드린 제주에서 소주빵에서 발생했던 그 미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이날 피해자의 아들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지하 1층에 있는 라일락 카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 1층 상황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있는 첨벙첨벙한 상태였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인기척 같은 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전화 휴대폰 소리만 들리는 상황이었죠. 뒷문을 통해 들어간 현장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방으로 가보니 그 위에 누워 계셨고 그리고 통장, 귀금속 같은 것들이 사라진 흔적 같은 것도 함께 보였죠. 당시 피해자 49세 정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를 했고 머리 부분에도 일부 상처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왠지 옷 일부가 벗겨진 상태였는데 그 옷도 사라진 상황이었죠. 당시 경찰은 성범죄를 위장한 강도 범행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검 요청을 해봤는데요. 그 부검 요청 결과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바로 피해자의 음부 쪽에서 뭔가 이상한 것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중 하나가 향수병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병을 그 안에 넣어놨다라는 것이죠. 분명 범인은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 동기 성범죄.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강도살인까지 저질렀을 확률까지.
우선 당시 현장에 남았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경찰은 분주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에 묻은 지문, 재떨이의 DNA, 한 남성과 일치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저항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손톱에서 나온 유전자, 그리고 오른쪽 손목 아래에서 발견된 채모까지 전부 다 한 사람의 DNA로 일치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 앞서 말씀드린 고규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규환은 분명히 이상한 성범죄자이자 그리고 강도살인범이었죠. 그럼에도 당시 재판부는 강간살인,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닌 유사강간 행동이라 판단했던 것이었죠. 2006년 당시에는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는데 그 법 자체가 2008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적용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2006년 당시에 이미 확정 판결이 나버린 상황이라 결국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 강도 이런 혐의만 판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규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범죄자 알림 2에 등재가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출소 이후에도 전자발찌 없이 그렇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던 상태였죠. 그럼 왜 앞서 발생했던 제주 소주빵 미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 첫 번째, 범인은 공통적으로 누전 차단기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양쪽 사건 전부 다 말이죠. 고규환도 그런 행동을 했고 앞선 미제 사건에도 그런 행동을 범인이 했습니다. 그럼 물이 왜 찼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라일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결국 펌프 작동에 문제가 생기고 물이 약 11cm 정도까지 차오르게 됐던 거였죠. 두 사건의 공통점 두 번째, 이상한 방식입니다. 발견된 시신에는 무언가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속옷만 걸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트로피 개념처럼 일부의 옷을 가져가는 그 이상한 방식을 똑같이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적인 성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상한 범행의 그 흔적들, 양쪽 다 비슷하게 나왔던 흔적이었죠. 세 번째, 도망칠 때는 꼭 문을 잠그는 버릇까지 동일한 것. 네 번째, 현장에 이상할 정도로 물을 뿌리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모습까지. 두 사건은 매우 공통적인 유사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주빵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 씨가 자백을 하지도 않았고 고 씨의 알리바이에 대한 부분에 맹점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강력한 의심만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고규환, 택시기사로 알려진 그는 분명 자신의 직접적인 성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게 아니라 가학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좀 특이한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또다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어떠한 제재 없이 출소했던 고규환. 자신의 노모인 어머니를 모시고 라일락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며 출소했던 그는 2023년 10월 26일 1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1심의 선고는 징역 12년형이었습니다. 범행은 2023년 5월 2일 발생을 했는데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경 고규환은 지인과 함께 제주시 모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피해자 86세 여성 집 앞에 이르게 되죠. 당시 시각이 약 6시 18분 이후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마당에서 서성입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놀라거나 기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고규환을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자 고규환은 아무렇지 않게 커피 한 잔만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겠다라는 제스처였죠. 86세 피해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요. 이 사이에 고규환은 허락도 없이 집 거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고규환을 봤던 피해자는 좀 있으면 손주들이 저녁 먹으러 올 거니 빨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순간
피해자를 잡아당겨 안방으로 데리고 간 이후 자신의 양 무릎으로 반항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성행위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을 이용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 혐의로 검거됐던 고규환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고규환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얼마 전에 판결을 내렸죠. 과연 형량이 몇 년이었을까요? 원심 징역 12년을 파기했습니다. 징역을 8년 올려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되었죠.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사님의 재치였는데요. 검사님께서는 형법 제35조 항목을 삭제를 하고 특강법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더 죄를 중하게 물 수 있다. 왜냐면 이 범위 자체가 특정 강력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였죠. 이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주게 되었고 결국 형량은 올라가게 되었죠. 자, 고규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좀 이상한 성범죄자입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가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이상한 행동을 했던 유사강간 성범죄자였죠. 앞서 있었던 제주도 미제 사건과 제주 라일락 사건에서도 똑같은 범행 패턴을 보였던 사람, 출소 이후에도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 그게 바로 고규환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제주도 미제 사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했죠. 그는 15년전 사건에서도 출소 이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를 앞두고 있을 때 전문가분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개입할 수 없다. 수사당국이 다시 개입을 한다면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다. 당시의 아량 많은, 굉장히 아량 넓은 그 판결 자체가 또다시 피해자를 만들어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지금도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조두순이 출소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은 들끓었습니다. 그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할 거냐? 고위험군이기 때문이었죠. 조두순은 왜 나한테만 그러냐? 나보다도 악덕한 놈들이 더 많은데 라는 이야기라며 억울함까지 토로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들끓기 시작하자 당시의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 밀착 관리를 하겠다. 지금도 하고 있죠. 엄청난 예산이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똑같이 반문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앞으로 나올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얼굴에 가면을 쓴 채, 알려지지 않은 채, 기사도 몇 줄 없는 채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선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출소한 이 남성,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되지 않은 채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되어 있는 범죄자죠. 그는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996년 살인죄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부분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1년 7월 31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인죄, 성범죄로 징역 15년, 2011년 7월 31일 출소, 그리고 나온 지 불과 4달입니다. 2011년 11월 30일부터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차를 타고 가다가 당시 17세 나이의 여성을 보고 어디 가냐 태워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2011년 12월 6일 날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청주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한 도로를 가다가 43세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차에 타라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내려서 폭행을 했던 사건이었죠. 이 두 가지의 혐의로 당시 기소가 되어 2012년 2월 24일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1심 선고는 징역 7년이었죠.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결국 항소가 되었고 원심은 파기되었으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죄, 성범죄를 저지르고 15년을 살다 나와서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던 이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1978년생, 이름 김광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인증을 받고 검색하시면 주거지, 얼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얼굴 보시더라도 캡처해서 누군가에게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처벌을 받게 해놓은 게 대한민국이니 말이죠. 소리소문 없이 출소한 성범죄자, 그것도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교정 교화가 됐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곧 출소할 사람은 누구일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너무 잔혹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매우 충격적일 겁니다. 이름 강명균입니다. 참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강명균은 주거지가 서울 쪽이었는데요. 일정한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산으로 올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부산으로 와서 당시 어린 피해자들, 그것도 혼자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2명, 3명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인을 합니다. 자신이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가지고 위협을 하며 한 명에게 촬영해라 라고 하고 끔찍한 행동을 저지른 이후 그 모습을 바꿔서 이젠 네가 들어라 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끔찍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피해자는 한 번에 3명까지도 있었죠. 무려 총 11명이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감형이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는 앞으로 13일 후에 출소하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11일 혹은 13일 사이, 오늘 촬영 날짜 3월 8일 기준입니다. 당연히 성범죄자 알림 이에 그의 얼굴은 공개가 될 겁니다. 강명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연쇄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에는 가학적 연쇄 성범죄자 이름 최정훈의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자신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남자를 만나는 어린아이들을 처벌하겠다, 그런 여성들을 처벌하겠다라는 명분을 나중에 세워놓고 그걸 빌미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는 2024년 4월 4일 출소합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자세한 내용을 전부 다 전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사실상 이들이 출소한다에 있어서 어디에도 기사 한 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묻혀있죠. 저희가 과거 조두순들을 이야기할 때 김근식처럼, 박병화처럼, 이기영처럼 아예 묻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위험한 고위험군 범죄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 조두순도 마찬가지였죠. 1대1로 관리를 하겠다고요. 강명균도요. 최정훈도요. 이미 출소한 김광석도 똑같이 하실 건가요?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면 그 피해자는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김광석도 재범입니다. 앞서 보셨던 고규환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출소하면 끝난다. 그냥 주변에서 관리하는, 그쪽에서 알아서 보호관찰을 할 거야. 꼬리 자르기 아닌가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되면 보호관찰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보낼 게 아닌가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보호를 하고 보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식 제시카법은 제대로 통과되지가 않았습니다. 신상공개조차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정말로 궁금합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듣기엔 거북한,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될 사람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뭔가 좀 귀찮으시더라도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꼭 까시고 주변에 있는 것도 확인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뭐 고소 먹어서 수사받았던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나쁜 행동이라는 거 압니다. 아는데
고규환? 재판부가 내보냈잖아요. 아무런 뭐 보호장치 없었잖아요. 제주도 라일락에서 범행 저질러 놓고 하나는 또 미제 사건 의심인데 나와가지고 뭐 할 거다 노모를 잘 챙기겠다 뭐 할 거다 하더니 또 범행 저질렀어. 또 유사 범죄로. 걔가 징역 20년 선고받고 그 이후에 안 그러려는 법이 있나요?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이제는 걔도 나중에 20년 뒤에는 출소하게 되면 신상공개가 되겠죠. 알림이 올라가겠죠. 너무 뒷북을 친다라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성기 이사님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고위험군 성범죄자 리스트를 다 추리셨어요. 연쇄적인 거, 이상하게 하는 거. 이런 애들 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묵묵부답이에요. 말 안 해요. 저희가 조두순 때도 항상 똑같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조두순 하나에만 막 난리 부리는 거? 아니, 걔는 어차피 나왔잖아요. 걔 관리해야지, 걔도. 그러니까 걔 말고도 다른 애들도 나오니까 연쇄적으로 여러 명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걔는 다 어떻게 관리할 건데? 말 없어요. 제시카법 도입? 계속 뭐 인권이다 뭐다 또 다른 뭐 처벌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바뀌고 막 막히고 무산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진짜로 지금도 궁금해요. 그럼 내보낸 사람들 책임 안 질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놓고 내보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살인 저지르고 성범죄 저질러서 15년 살고 나온 애가 또 범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형량도 낮아요. 걘 또 출소했어요. 와, 이거는 전 지금도 좀 의아해요. 이런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정말 그 인권을 지켜줘야 되는 정도까지 가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고위험군이라고요.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을 고위험군, 진짜 위험한 애들,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뭐 저질렀으면 다 넣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된대요. 전 제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 해주시니까 그냥 할게요. 이름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검색이라도 해보지.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사람이요, 김광석 나왔죠. 지금 검색되실 거예요. 앞으로 10 며칠 뒤에 강명균 나올 거예요. 이제 얼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검색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뒤에, 한 달도 안 걸리겠지만 최종은 나오죠. 검색하시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볼 수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름조차도 몰라요. 검색도 못해요. 어디에다 검색할 거야? 성범죄자 알림에다 어떻게 검색을 해? 거기다가 만들어놨으면 이름을 알려주든가. 이게 또 다른 가해일까요? 그럼 그 알림을 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도대체. 그런 끔찍한, 특히 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든 연쇄적으로든 뭐 살인까지 저지른 애도 있지만 저는 인격 살인이라고 믿고 살아요. 고규환이 저질렀던 그 86세 그 분은 병원밖에 못 가신대요. 다른 데 못 가신대요. 아예. 너무 충격이 커서. 그 인권 하시는 분들 제발 피해자들 좀 생각하세요. 균형을 좀 맞춰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모든 애들을 다 그렇게 관리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재범 위험성 높은 고위험군, 그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야?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위험하잖아.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건데 답답합니다. 바뀔 때까지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범죄자 알림이에 있는 걸 캡처해서 누군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사이트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벌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분노하고 있을 이름값 알려진 고규환은 들어가서 못 보겠구나. 둘은 나와서 알게 될 거고 하나는 바로 알 수도 있겠네. 지금 나와 있으니까. 나 잡고 싶겠지? 나 한국 안 산다. 나 찾아봐. 감사합니다.